부담스럽기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데이비드 호크니 개인전은 아닙니다. 지금 양 옆에 타이틀이 2번이나 써있지만 데이비드 호크니하고 좀 작게 써놨지만 앤 브리티시 팝아트 이렇게 써놨죠. 이번 전시는 호크니를 포함한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 15인을 만나는 전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미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애호가가 아니라면 팝아트 하면 미국의 예술로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인류 미술 역사에서 팝아트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발전과 현재의 모습까지를 좀 보는 형태의 전시가 이번 전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투명한 정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이번 전시는 특정 미술관에서 작품이 온 게 아니고요. 루이 루페레즈라는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호크니전은 테이트 재단이 아예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원화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이번 전시는 아예 까놓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화나 아크릴 페인팅 같은 페어 페인팅은 아예 없을 겁니다. 이번 전시는 오리지널 하나와 아이패드 드로잉과 오리지널 포스터 그리고 인쇄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전시 자체가 아카이브 전시라고 구분되어 있고 자료들과 판화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예술을 좀 공부하고 느껴보는 형태의 전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인 타이틀에 왜 데이비드 호크니가 크게 써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진행 중인 다른 전시 중에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이란 전시가 있는데 가보시면은 도자기 빼고 나면 피카소 원화 딱 3점 있죠. 근데 피카소 타이틀이 걸려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전시 제목이 에드와르도 파울리치 앤 브리티시 팝아트 이렇게 써 있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좀 반은 안 왔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이 전시가 먼저 쉽게 알리기 위해서 선택된 제일 인기 있는 예술가가 호크니이지만 나중에 보실 때는 뒤에 하얀색 진열장에 있는 15인의 예술가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브리티시 팝이라고 얘기하는 태초의 팝아트의 시작점의 예술가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저 15명의 작품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면벽이 중요한 이유는 팝아트 탄생의 비하를 알기 위해서는 1950년대 런던을 꼭 이해해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경에 보이는 커다란 이미지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1966년 타임즈 표지였던 표지 이미지입니다. 언뜻 보시면은 헤드 타이틀에 런던 더 스윙시티라고 써있을 거고요. 저 안에 들어간 기사 헤드라인도 런던 더 스윙잉 런던 이렇게 표기가 돼가지고 런던이 예전에 막 보수적이고 막 젠틀한 문화를 강조하던 그런 런던에서 요즘 런던의 새로운 20, 30대들은 막 춤도 추고 막 클럽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표지에 캐리커처로 들어간 인물들도 당시 세계의 중심에 섰었던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그리고 우리가 런던 하면 딱 떠올리는 빅벤하고 빨간 2층 버스 뒤에 반짝이 같은 거 붙여놔가지고 디스코텍이 늘어나면서 자본의 문화가 흡수되고 있었던 새로운 런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기억해 보시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전국에 해당하죠. 다만 전쟁에선 이겼어도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당시 전쟁 무기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획득하게 됐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미국의 그 자본주의 생산 문화가 오히려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반응해서 예술했던 사람들이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나 한번 보셔도 뒤쪽에 신문기사 같은 거 막 나열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안쪽 들어가서 곧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저희가 그냥 확대해서 인쇄해 놓은 거고요. 이게 리처드 해밀턴이란 예술가의 스윙징 런던이란 작품이고 스윙잉에서 스윙징이라고 뒤쪽 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신나는 런던이라는 의미를 가혹한 런던이라고 좀 패러디를 해가지고 표현한 신문 콜라주 작품인데요. 신문 찢어붙인 작품인데요. 이게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라서 간단히만 좀 정리해드리면 이 해밀턴이란 예술가의 친구 중에 그 롤링스톤즈 리더였던 믹 제거라는 인물하고 그 아트 딜러였었던 프레이저라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둘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신문 기사들이 나올 때
마약 투약에 대한 그 사건의 본질을 얘기하는 기사들보다 오히려 그 호텔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더니 닉 제거의 여자친구였던 또 다른 연예인 마리아는 페이스풀이라는 사람이 거의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가십적인 자극성, 인신공격성 기사들이나 혹은 이들이 경찰서에 잡혀간 상태에서 고급 호텔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다는 그런 좀 사치스럽다 이런 번외의 이야기들로 어찌 보면 중심을 흐리고 있는 그 언론에 대해서 질문을 표현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헤드 기사 라인 적어 보셔도 지금 스톤 어스트롱 스멜 오브 인센스라고 써있는 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 마약 냄새 지우려고 향수 같은 걸 막 뿌렸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면서 이들 역시도 잘못을 하고 자기들 걸 감추려고 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언론들 역시도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가십적으로 요즘으로 따지면 어그로 끌기 좋은 그런 헤드 타이틀만 따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너네는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형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이 요즘에 오히려 더 각광받는 이유는 하버트하는 예술가 중에 해밀턴 중에 좀 진지하게 사유하는 예술가가 걱정했던 미래가 이미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범람하기 시작하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고 사실 그게 지금은 우리 시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시면 유튜브니 인스타그램이니 SNS 이미지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정보나 이미지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늘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똥을 싸도 박수 칠 것이다 앤디 워홀의 명언 하고 우리나라에만 나돌고 있죠. 앤디 워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인터넷 블로그에 앤디 워홀 명언 하고 써놨더니 죄다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워홀의 명언이라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명언 막 이러면서 SNS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문화 자체가 이미지 범람 시대에 대한 위기가 아닌가 이런 걸 건드는 게 오히려 팝아티스트였었기 때문에 미국 팝아트 하면 되게 예쁜 예술로 생각하시지만 태초의 팝아트는 되게 진지하고 시대정신이 강했던 예술이다 라고 평가받는다 라는 지점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인트로 지점이지만 오른편 벽을 살짝 보시면은 데이비드 호크니 오리지널 파나와 더불어 오리지널 전시 포스터들이 좀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크니에 대해서도 기억하실 때 시작은 팝아트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은 완전히 장르를 초월한 예술가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브리티시 팝으로 예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호크니는 20대 때 커밍아웃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스스로 정체성을 밝힌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1950년대에 런던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영국은 당시 미국도 심했지만 영국은 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상상 초월 수준이었기 때문에 호크니도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호크니의 정체성을 알았지만 그걸 잘 포용하면서 오히려 드러내지 않게 키우다 보니까 20대 때까지는 이 사람이 되게 내향적으로 지내다가 우연히 대학 간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 미국 가봤더니 캘리포니아나 그쪽 비버리힐즈 쪽에서는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고 있다라는 걸 경험한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앞서 보신 것처럼 스윙잉 런던, 젊은 세대의 문화는 오히려 자유로운 보헤미안 문화가 열려가기 시작하면서 진정성 있게 스스로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흐름 속에 호크니도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밝히고 오히려 예술을 하면서 당시에는 차별을 당했어도 지금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서 솔직하게 자신의 표현을 나갔던 예술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갔던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안쪽으로 쭉 소개되는 거니까 여기선 약간 미리 보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나가시는 길에 영상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건 호크니 영상작품은 사실 아니고요. 이번 전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미디어 그룹이 이제 호크니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재편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념 영상이고요. 지금 안내하는 동안은 저기가 되게 조용해져 있는데 안내 끝나고 나면 저기가 디스코텍처럼 되게 음악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신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이니까 잠깐 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소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디펜던트 그룹이라고 소개될 겁니다. 인디펜던트 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술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인상파, 입체파, 바르비종파 이런 거 막 듣는 것처럼
저 인디펜던트 그룹이란 이름 아래 앞서 소개됐었던 그 15인의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 진보적 예술을 하자라고 모여 있었고, 저 그룹이 현재 와서는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반대편 오른쪽 뒤에 에드와르도 파울리치란 예술가 이름이 소개될 건데요. 이분이 지금 이 방 양옆, 이 앞뒤에 다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작품을 제작하신 분이 바로 저 파울리치고 이 1세대 팝 아티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지금 제 바로 옆에 있고 보시기 좋게 저희가 좀 크게 시티즈에 프린트해서도 벽에 붙여놓은 많은 그림, 많은 재미란 작품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이거 이미지 뭘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딱 봤을 때 혹시 좀 익숙한 이미지 없으신가요? 그쵸. 미술 좋아하시는군요. 보시자마자 일단 캠벨스프를 먼저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스팸을 발견하신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익숙한 매체들이 사실은 다 팝아트 상징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스팸 같은 경우에도 미국 1세대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에드 루샤란 예술가가 스팸을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생산품 이미지를 회화로 그리는 시리즈를 만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코끼리가 붓을 들고 그리고 있는 건 미국의 국기 성족이 그리고 있죠. 저것도 또 다른 미국의 1세대 팝 아티스트인 제스퍼 존스의 깃발이란 시리즈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코끼리가 붓을 꽂아놓는 통이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 밑에 부통이 있을 건데요. 그 부통이 아까 말씀해주신 또 다른 슈퍼스타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 깡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더불어 오히려 지금 여기 저희가 인쇄해 놓은 건 이제 시트지에 인쇄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오리지널 카나 한 거랑 가까이 와서 나중에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코끼리 얼굴의 핑크색이나 강아지의 이 주황색이나 이 모자의 초록색 같은 게 그냥 초록색을 이렇게 칠해 놓은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앤디 워홀의 라이벌격으로 많이 평가받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란 예술가의 밴데이닷 인쇄술, 밴데이닷이라는 이 점화기법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작품 안에는 당시 미국의 1세대 팝아트 슈퍼스타라고 평가받는 예술가들의 대표 이미지들이 다 막 섞여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이 코끼리하고 저 강아지가 국가를 상징한다면 예를 들어 누가 미국이고 누가 영국을 상징하는 건지 아시겠나요? 혹시 제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굳이 좀 농담 섞어 비유하자면 어디 산골에 나만 아는 무슨 할머니 감자탕집이 있었는데 백종원 같은 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막 서울 한복판에다가 할머니 감자탕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맛있게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 산골에 있는 그 원조집은 알지도 못하고 이 원조 할머니 감자탕은 백종원이 만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미국에 대한 의미여가지고 영국 사람들 막 애견인들 많죠. 강아지 막 좋아하고 하죠. 목도리같이 이렇게 딱 스카프까지 들고 있는 저 젠틀해 보이는 강아지가 등에 매달려 있는데 메머드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팝아트 시작해가지고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팝아트 미국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때 이들도 이미 느끼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국가는 경제적으로 공황에 빠졌는데 폭발하고 있는 미국의 자본 문화와 이미지 아이콘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미 터져나가고 있는 미국에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였었죠. 다만 제 개인적인 감상에서는 이건 파울리치가 직접 남긴 얘기는 없지만 저는 이 상황이 파울리치에겐 썩 싫지 않아 보였다 싶은 게 일단 강아지 표정 보면 썩 싫어 보이지도 않고요. 작가 본인이 지정해놓은 작품의 제목도 많은 그림, 많은 재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더 주목받아서 짜증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같은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도 하고 있는 거 참 흥미롭네 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당시 팝아트의 흐름을 좀 표현하는 풍자적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실 때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바로 옆에 튜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건 혹시 영화 좋아하시면은 좀 옛날 영화긴 한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천재 수학자였었던 앨런 튜링이라는 인물이 그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는 슈퍼컴퓨터를 제작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끈 영웅이었는데도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국가 영웅인데 말년에 억지로 약물 치료당하면서 우울증 속에 죽어가야 했었던 비운의 영웅이 존재하는데요. 제목 자체가 튜링이라고 했죠. 그 천재 수학자이자 영웅인 앨런 튜링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헌사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판화 버전 형태로 되어 있어서 50-3이라고 세 번째 찍은 거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저도 이거 기획자분한테 물어보고 재밌었던 게 형태 부분은 판화로 찍는 거라고 하고요. 색채는 이게 기법 표기 보시면 수채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색은 또 수채화로 에디션을 하나하나 칠하는 거라고 해서 좀 나름 오묘하고 좀 포근한 색감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막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가볍게 봤을 때는 약간 영재발굴단에서 막 뭐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가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걸 50년 전에 그린 작품인데도 지금 보기에도 나름 미래지향적인 좀 세련된 그런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지만 파울리치는 딱 색이나 느낌 보셔도 미래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작품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여서 가볍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울리치는 좀 이런 긍정의 시선을 가졌다면 다음 방에서 만나볼 해밀턴은 약간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선화 버전이 지금 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이고 그걸 그냥 두 번 보여주게 찍어낸 게 이제 8년 후에 제작한 거고요. 재미있는 건 제목이 원래 첫 번째 버전은 현재형이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가정을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무엇이 어제의 가정을이라는 과거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과거가 되어가는 것 같다 하고 흑백의 이미지로 바뀌는 걸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거 첫 번째 버전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건 이 안에 있는 이미지의 99%는 다 미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남성도 요즘은 막 그 비하 농담 섞어서 하는 게 막 헬창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근육질의 헬스보이가 거의 아령처럼 보이는 팝이라고 써있는 막대사탕 들고 있을 거고요. 오른쪽의 여성은 누드인 상태로 자신의 몸매와 그 섹시함의 아름다움을 엄청 강조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 거고요. 그 뒤에는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고전적인 드라마 장면도 나오고 포스터도 붙어있고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공간 거리 포스터 붙어있을 거고요. 중간에는 포드 자동차 로고가 박혀있고 앞에는 막 캠벨스톡 깡통 있고 그 당시 미국 첨단 문물에 해당했었던 녹음기가 앞에 놓여있고 그 뒤엔 진공청소기가 막 놓여있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당겨가지고 청소 가능해요 이런 광고하는 막 이미지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천장에는 지금 달의 이미지가 또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우주의 시대로 간다 하면서 막 경쟁한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미국의 모든 상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는 나비 넥타이 메고 있는 영국의 신사초상화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느낌이죠. 미국은 이러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건 이걸 시기별로 한 번씩 제작하시는데요. 1956년에 첫 번째 버전을 제작하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버전도 제작했지만 1992년에 다시 현재형으로 제작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가 라는 1992년 버전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는 게 나중에 이거 버전별로 보시면 더 웃길 건데요. 4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급변해버렸다고 또 다시 새롭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웃긴 건 56년이나 저 60년대 버전에서는 남자가 헬스보이로 등장했죠. 근데 90년대 접어들고 여성이 주체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여기선 여성이 완전 헬스걸로 등장하는 모습, 헬스우먼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오히려 남자는 이때 월가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화이트 컬러 막 일하느라 정신없는 시대다 보니까 거의 야근에 찌들어 있는 아빠 모습처럼 어두운 뒷모습으로 책상 앞에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거고요. 지금 배경에는 무슨 DC 코믹스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막 황사 낀 것 같은 발전은 했는데 회색 도시처럼 보이는 미래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 TV 속에도 아까 저긴 로맨틱한 여성이 누워 있었는데 여기는 AI 로버트처럼 보이는 애들이 서로 키스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거고요. 이 배경에 보이는 그림도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종종 고급 호텔 가면 볼 수 있는 러브, 호프 써있는 로버트 인디애라는 1세대 팝아티스트의 작품을 비꼬듯이 패러디해서 그 러브를 에이즈라고 바꿔버려가지고 이 당시에 1990년대가 미국도 문화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되는 예술은 아예 다 검열당해버렸습니다. 이 시대들을 풍자하는 동시에 웃긴 건 첫 번째 버전에서
영국 신사가 걸려 있었던 위치에다가 1956년에 자기가 제작한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그 시리즈를 여기 또 붙여놨습니다. 저게 저 시대에는 미래를 얘기하는 작품이었는데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꼰대 같은 과거가 또 되어버려 있다. 시대가 너무 빠르게 급변한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시대의 이미지 매체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해밀턴의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입구 쪽 인트로에서 만나봤었던 스윙징 런던, 가혹한 런던이라는 작품도 여기 두 번째 중앙에 있을 거기 때문에 가볍게 잠깐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라는 이 팝 아티스트가 완전 신인이었을 때 스타가 되어 있었던 비틀즈가 자기들 8집 앨범 디자인을 준비하면서 페페 중사의 외로운 마음 클럽 밴드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앨범 커버 디자인을 당시에는 신인이었던 피터 블레이크에게 파격적으로 네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안됐었던 내용은 지금 세상의 중심에 이 세상 중심 아이콘에 비틀즈가 서 있다라는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배경에 지금 70여 명의 사람이 있을 건데요. 보시면 각 시대의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 되게 많을 겁니다. 마릴린 먼로도 있고 막 윈스턴 처칠도 있고 간디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귀여운 건 비틀즈 옆에 1집 비틀즈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레전드인 자기들이 있지만 지금 자기들은 더 완전 리빙 레전드다 라는 느낌으로 시대의 아이콘은 지금 우리다 라는 이미지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앨범 자체는 뭐 당연히 대박 날 상황이었지만 당연히 잘 되기도 했고 이 이미지가 워낙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여러 상품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걸로 창출할 수 있었던 그 상업적 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은 피터 블레이크가 지금 느낌으로 따지면 방탄소년단이 막 홍대에서 그냥 혼자 그림 그리는 그런 친구한테 막 제안한 거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계약 조건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보고 계약서에 막 사인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제작해주고 피터 블레이크가 당시에 받은 돈은 200파운드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원 주고 계약한 다음에 차후 이게 다시 사용되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무 협의를 안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피터 블레이크가 이거 막 그렇게 퍼져나갈 때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은 딱히 없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피터 블레이크가 본인에게 이 작품이 가장 시작의 마스터피스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반 고흐란 예술가 얘기할 때 별이 빛나는 밤을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지만 반 고흐 본인에게 있어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자신의 시작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감자 먹는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보면 거의 어깨 탈골될 수준으로 막 잘 그린 그림도 아니고 색도 조금 무겁고 해가지고 반 고흐가 완성된 시리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작된 상징의 작품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피터 블레이크에게 있어서는 이 비틀즈 8집 앨범 커버가 자신에겐 영광을 불러다 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시작의 기회였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전혀 아니라 본인에겐 영광의 기회였던 것으로 여전히 소개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독특한 건 비틀즈가 있을 때 동시대 예술가들하고 앨범 커버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다라고 느꼈는지 이 직후에 9집 앨범 디자인을 할 때도 순수미술가, 파인 아티스트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9집 앨범 의뢰받은 사람이 방금 만나보고 오셨던 리처드 해밀턴이었던 건데요. 리처드 해밀턴이 한 9집 앨범 디자인은 저쪽에 있는 9개의 앨범 중에 가운데 있는 그냥 하얀 블랭크입니다. 이게 화이트 앨범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다가와 보시면 이게 그 해밀턴이 해준 겁니다. 멀리서 보면 여기를 비워놨어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가까이 가보시면 되게 희미하게 그 워터마크 효과를 더 비틀스라고만 써있을 겁니다. 이게 그 해밀턴이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 싶었던 게 단골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보고 오셨지만 해밀턴 대표 기법이 잡지 찢어붙이는 콜라주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지도 상대적으로 오히려 떨어졌었던 피터 블레이크가 이거를 직전에 대박을 쳐버리니까 똑같이 하면 사실 자기가 짝퉁 취급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예 역발상으로 완전 심플하게 가버릴래 하고 그 비틀즈가 돈 주고 의뢰한 건데 지금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다른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건 이 앨범 커버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마치 파마처럼 넘버링이 000000000부터 시작해서 0000000000500만까지 번호 카운팅이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장하면 마치 피터 블레이크의 작품 에디션을 갖는다는 느낌 플러스 좀 특별한 나만의 앨범을 갖는다는 그런 예술적 상징성을 부여해줘가지고 이게 의미가 되게 좀 깊어졌었던 건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해졌던 건 그겁니다. 그럼 0000000번 누가 가졌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추적하다 보니까 당연히 작가가 갖진 못했고요.
멤버들이 아무래도 주축이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000000번은 존 레논이 소장했다고 하고요. 전 1번을 폴 맥카트니가 소장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거 예상 외였던 건 이기순이었는지 가위바위보인지 모르겠는데 1번을 링고 스타가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웃긴 게 기록 찾다가 발견한 게 3년 전에 링고 스타가 질렸던 건지 돈이 필요했는지 그 1번을 경매에 내서 팔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어제 누가 600억을 질러버리시는 바람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로 한 11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독특한 게 1950년대에 미국의 팝아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유행했었던 아티스트들을 물감 뿌리는 잭슨 폴록이나 사각형 수상하는 바렌 뉴먼, 마크 로스코 이런 예술가가 인기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의 의뢰로 벽화 정도는 그렸어도 대놓고 이렇게 앨범 커버는 상업 디자인계하고 엮이는 건 예술가가 자존감 꺾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이 브리티시 팝 아티스트들은 대놓고 상업미술계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오히려 상업미술계하고 일하기 시작하면 가진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미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의 일상 속으로도 예술의 감각을 오히려 흡수시킬 수 있는 예술을 보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실험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좀 웃긴 건 해밀턴 입장에서는 양심에는 찔렸나 보더라고요. 그 슈퍼스타 비틀즈한테 돈 받고 제작하는 건데 이렇게만 해준 게 미안했는지 이 앨범 살 때 함께 나가는 오리지널이 화이트 앨범 포스터가 그것도 해밀턴이 해준 거고요. 저는 초록과 오른쪽 끝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9집 앨범 화이트 앨범에 들어가는 해밀턴이 디자인해준 비틀즈 이제 팬을 위한 포스터인 거고요. 이게 이제 비틀즈 일상의 모습들을 섞어놓은 거여가지고 보시다 보면 존 레논은 순수 미술에도 관심 많고 부인인 오노요코도 이제 미술 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드로잉 그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걸 폴 맥카트니가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너무나 이거 멋진 작품이 나왔다면서 역시 해밀턴은 위대한 대가다 하면서 사랑했었던 멤버들이 대만족했었던 포스터로도 유명해서 저 화이트 앨범 저렇게 해놓고 그 미안한 점을 이렇게 조금 상쇄시키기도 했다. 자기 기법도 잘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벽은 작품은 아니지만 비틀즈 팬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되게 애매하게 방탄소년의 시대와 비틀즈 시대 사이에 끼는 바람에 그 무엇도 막 역동적으로 경험하진 않았는데요. 혹시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셔서 비틀즈의 시대를 살아보셨던 분이라면 이 실루엣만 보고도 이들의 마지막 앨범에서 막 이들 이렇게 걸어가는 그 횡단보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여서 추억 속으로 돌아가서 1960년대 런던을 경험해라 하고 준비한 포토존이니까요. 여긴 가볍게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